10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 10부터는 대통령이 이제 주도하겠죠. 대통령이 생겼으니까. 10부터는 중요한 게 이 공화국의 성격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일들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를 약간씩 평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대사는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공화국, 우리 정부가 생겼습니다. 공화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가 산업화고요, 하나가 민주화인데 이거를 근대화라고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화는 서구화거든요. 이제 근대 시점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산업혁명이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근대 국가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근대화 해야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저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야, 너희는 스스로 발전 못하니까는 우리가 근대 시켜줄게 라고 갔지만 저게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의 잔재청산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좀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뒤에 정부들을 평가를 이제 해나갈 겁니다. 저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길 바라요.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입니다. 누구 지배하에 있다가 새로운 정부, 우리 정부 생기고 나면은 그 지배하에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게 세계 만국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했냐 못했냐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해갖고 친일파 처단법을 만듭니다. 이 친일파 처단법은 뭐를 모범을 한 거냐면요, 아까 그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법안을 모범으로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된 거예요. 11.9 사건은 뭐냐면요, 4.3 항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안 끝났어. 사실은 4.3 항쟁이 커다란 학살국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합의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 항쟁을 일으켰었던 주체 세력들과 진압 세력 간의 합의까지 이루어져갖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서는데, 그 왜 섬은 대체로 어디에서 도시가 발달하냐면요, 섬은 산간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도시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몇 킬로까지를 제외하고 그 위에 사람이 얼쩡되면은 그냥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 이상의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그 살육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군대가 동포한테 총을 칠 수 없다라고 해갖고 반항을 합니다. 그 반항했던 사건을 11.9 사건이라고 해요. 이 반항했었던 군대가 여수 군대인데, 여수하고 순천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두 지역을 잠시지만 장악을 합니다. 결국 진압돼요. 이 진압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지리산 같은 데 숨어갖고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군대 내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좌익들이 4.3 항쟁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국가보안법을 하나의 계기가 되고 빨치산 활동의 계기가 됐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농지기업법 만듭니다. 이름이 농지기업법이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북한의 토지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 보입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 이름 자체가 다른데, 북한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남한은 농지예요. 농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만. 북한은 농지 외에, 논밭 외에 과수원, 임야 이런 것들 다 포함했지만요, 남한은 순수하게 논밭만 대상으로 합니다. 논밭만, 농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다? 범위가 북한보다 확 줄었다는 거고, 방식도 어떻게 하죠? 방식도 북한은 무상 물수에 무상 분배를 합니다. 오정부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다 뺏어갑니다, 국가가. 그래서 오정부 미만으로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었었다면은 남한은 유유로 가요. 유유3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무무호, 남한은 유유3이라고 합니다. 3정부 이상의 토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국가한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국가한테 팔아야 돼요. 그 국가는 그걸 사들여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3정부 넘지 않게 농민들한테 공짜로 준다, 돈 받고 판다, 돈 받고 팝니다. 그래서 남한은 이것도 물어봐요. 그럼 얼마에 팔았는데? 이것도 물어봐요. 얼마? 자, 이 강의실만한 그게 배추가 100포기가 나온대. 아까 얼마 받았었죠? 300포기 가격입니다. 300포기가. 지금은 얼마? 그 절반으로 해줘요. 절반.
150포기만 내세요. 그러면은 이 땅, 네 땅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를 가격으로 설정해 주고요. 이걸 5년 분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몇 포기씩, 5년이면 몇 포기씩이죠? 100포기면은 150포기가 가격인데 30포기씩 5년 동안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은 네 땅이에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걸 계기로 지주라는 존재가 사라지고요. 이제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이제 자영농이 만들어집니다. 자영농이. 그래서 헌법에까지 규정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소작제 금지 규정을 헌법에까지 넣어갖고 우리나라 이제 원칙이야 그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토지 늘려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원칙으로 삼아 나가요. 일제강점기 때 그게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요. 농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 애들이 남긴 공장 같은 것들, 무슨 회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의 재산. 그래서 농지 외에 나머지 재산에 관한 법도 만드는데 이걸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법을 만듭니다. 야, 그러면 잘했네. 다 했네요. 다 했네. 이거를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반귀농이라고 해요. 거의 귀농하는 거예요, 이제. 친일파들은 귀농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근대 국가는 국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왕이고 이게 관료 혹은 정부, 이게 국민들입니다. 근대 국가는 왕이 사라지는 국가가 근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가는 공화제 정부입니다. 공화제. 왕이 없는 국가예요. 자, 그리고 정부는 세 개로 쪼개놔야 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3권 분립이 되는 정부가 근대 국가입니다. 이 원칙에 맞게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던 주체는 누구냐면은 의회였었어요. 의회, 입법부. 누가 한 게 아니다? 이승만 행정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승만 행정부의 입장은 뭐였었냐면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행정부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행정부의 태도는 요겁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방해 운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승만 정부도 친일 잔재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제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이거는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또다시 한국이 위기가 왔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나서라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민특위는 국회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반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행정부의 경찰이 습격해갖고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반민법도 49년에 그냥 중단되게 만듭니다. 이 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몰아요. 이걸 국회 간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파의 거두였었던 김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누가 죽으면서 중도 활동이 끝나죠? 여운형이 죽으면서 중도 활동. 그때 중도 활동은 자업자위원회죠? 끝났다면. 자, 지금은 김구가 죽으면서 48년에 있었던 중도 활동이 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극좌파와 극우파만 살아남은 지역이 돼요. 통합 세력에 있었던 중도파는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이 엄마 뱃속에 있었다가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 과정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48년의 위기라고 하고요. 이 위기는 누구의 위기죠? 행정부의 위기입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49년의 반격이라고 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했었던, 이게 첫 번째 국회가 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국회가, 이 첫 번째 국회가 했었던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일들을 반귀농했다, 거의 귀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50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국전쟁이 벌어진 시기죠.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좀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었던 애치슨이 미국이 지키는 그 방위선을 한반도로 빼고 일본만 포함해갖고 대만 쪽으로 해갖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또 상호 방위 원조협정을 체결해요. 되게 좀 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50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농지개혁법을 만드는데 안 해요. 안 해갖고 질질 끌다가 개정하고 나서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시행돼. 북한은 언제 했었죠? 46년 3월에 정확히 4년 뒤에 합니다. 4년 뒤에. 그래서 많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토지개혁도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었다? 소극적이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무무로 갔다면 여기는 유유로 갔고요. 기간도 한참 늦어졌다는 거죠. 이거 잘 나옵니다.
북한의 토지 개혁이 남한의 농지 개혁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잘 되니까 주의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선거를 다시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국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5.30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터져요.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집니다. 한국 전쟁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한국 전쟁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은 가끔 전쟁 상황하고 전쟁 과정을 가끔 물어보는데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하죠. 남침을 하는데 하루 만에 유엔에서 참여를 결정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안보리가 하루 만에 참전을 결정하고요. 이틀 만에 대통령이 도망을 가요. 대전으로 갔다 나중에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한강철교를 폭파하게 되는데요. 한강철교를 폭파하면서 그 한강 이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넘어오질 못한 채 이제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군도 철수하지 못한 채로 철교를 폭파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이거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한데 짝 써놨더라고. 올해 1000만을 넘는 영화가 있다면은 아마 이걸 것이다 해갖고 이제 그거에 혹해갖고 이제 봤어요. 아무 기대 않고 봤습니다. 대박.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제 거기 소재가 그거였었어요. 이제 그건 상상에 의한 소재죠. 그 한강철교를 폭파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소위가 그 장교가 차마 이거를 누르지 못하고 한강철교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거든. 이걸 누르면 내가 몇십 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몇백 명을 죽이는 거거든. 이걸 누르지 못하고 이 장교가 탈영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배경 삼아서 얘기한 건데 탈영해갖고 산속으로 숨어든 겁니다.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치 그때 숨어들고 나서 있잖아요. 북한군도 이제 유엔군에 밀려갖고 자녀병들이 남아갖고 북한으로 이제 자녀병들이 지들 스스로 이제 막 그 산으로 해갖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었어요. 올라가다가 그 마을을 거치면서 그 마을에 같이 머무르게 된 이 소재를 가지고 풀어간 겁니다. 그 뜻하지 않게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완전 산골에서 남북군이 만나게 된 거였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풀어간 겁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이야기도 신선했었고, 그 소재를 삼은 겁니다. 이 한강철 폭발을. 이걸 폭파시키지 못한 그 장교의 고뇌를 약간 보여주고, 결국은 이 사람이 탈영해갖고 산속에 숨어들었는데, 그 산속에서 북한군을 만나갖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남북한의 갈등이나 남북한이 뭐 나름 화해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그 좁은 공간에서 풀어준 거였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애들하고 다시 봤다니까 그거를 봤는데 애들도 너무 재밌더라고. 거기 저기도 나오거든요. 동네 바보라고 나오거든. 근데 너무 재밌어하더라고. 너무 되게 연기 되게 잘해갖고 그 배우가 저기 올드보이도 나왔었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 연기도 잘하고 해갖고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거의 보름 한 달 만에 7월 보름쯤 되면요 경상도 지역을 빼놓고는 다 북한군한테 뺏기게 됩니다. 북한군한테. 북한이 내려올 때 서울에 잠깐 머물렀다 내려오거든요. 머물렀다 내려와서 다행히 시간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여기서 버티면서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다시 수복합니다. 이걸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서울을 수복하고 이 38선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이제 다투게 되는데 유엔의 참전은요 영토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호해주고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참전 목적과 이게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땅 군대 보냅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한 이게 위배되는 거야.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명분을 만들어갖고 결국은 이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38선 넘어가요. 이 38선을 넘어간 시점을 이제 우리가 국군의 날로 이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 10월 1일을. 넘어가는데 중괴들이 그랬었어요. 오지 말라고. 오면 자기도 들어갈 거라고. 중괴들은 미국이 대만하고 협공해갖고 얘네가 1949년에 이 중괴들이 여기를 차지했거든. 지금 1년 지난 겁니다. 대만하고 협공해갖고 이 본토까지 들어온다고 이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참전할 것이라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사실은 이게 북한이 쳐들어온 게 북한하고 중국이 뭐 같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소련은 뒤에서 이제 물자 대주고, 그래서 소련, 중국, 북한이 쳐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중국도 일정하게 연결돼 있었고요. 또 자기 위험도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참전했는데 메가더 장군은 저걸 좀 우습게 봤었어요. 뭐 오라고 해, 괜찮아. 안 들어올 거라고 했었고 일단.
미국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아유 그럴 리 없다고 걱정 말라고 안 드러냈었는데 들어왔고 들어와도 걔들 뭐 비행기도 없는 애들인데 걔들은 비행기 몇 대 띄우면 끝난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들어오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그 다음에 택한 게 원폭을 투하해 갖고 그냥 쓸어버리자 했었는데 원폭 투하는 이제 미국 본국에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해임시키고 이 중공군 참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었고 이제 51년 4월에 해임시키고 그리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중공군이 쳐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 파워가 너무 컸었어요. 얼마나 컸었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그 정부를 제주도로 철수시키거나 제주도도 어려울 것 같으면은 태평양 연안에 태평양에 있는 어디 작은 섬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항전을 이제 준비할 거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못할 거라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자체를 포기를 했었단 말이야. 굉장히 컸었어요. 되게 위험했었던 겁니다. 다행히 잘 막아서 일단은 38선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북한군의 그 점령 지역이 경상도 지역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50년대고요. 남한의 군대가 유엔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갔다 이런 선이 그어지면은 50년대입니다. 51년부터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만. 이 경기도권에서만. 잘 기억해 두세요. 당시 전선이 여기나 여기에 있었다면 50년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51년부터 53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좀 구분해 주세요.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데 이 기점이 됐던 게 뭐라고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쭉 밀리는데 여기 고립됐었던 미군들이 이게 큰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들을 배로 실어 내려갖고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작전을 피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함흥 철수작전이거든요. 함흥 철수작전을 준비하는데 여기 이제 민간인들이 쫓아와갖고 자기들도 이제 같이 가자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사령관이 결단을 내려갖고 원래 군대만 수송을 했었던 건데 이 민간인들을 수송해주기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이제 불리게 돼요. 여기서부터 철수를 해갖고요. 여기 도착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워갖고 다 살려줘요. 이거를, 이 피난민들을. 굉장히 큰일을 한 겁니다. 어쨌든 철수는 했지만은 결국은 중공군한테 밀려갖고 다시 서울을 뺏기는데 이 서울 뺏긴 것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 자, 요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전쟁은 대체로 1년 정도 하거든요. 1년 만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서로 어렵습니다. 서로. 그래서 1년 지나자 유엔의 소련 대사였었던 말리크라는 사람이, 말리크니까 말리는 거죠. 1년 만에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라는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뒤부터는 이제 휴전협정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게 3년 가는 거야. 51, 52, 53년까지 휴전협정을 하는 겁니다. 휴전협정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이제 국지전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병사들은 여전히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전쟁이 소멸 단계로 가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51년 일사후퇴 기억하시고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니까는 우리도 인해 전술을 했었던 게 국민방위군 사건인데 이 국민방위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군대가 아닌 별도의 군대를 만든 겁니다. 방위군을 만든 건데 방위군의 사령관이 이등병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령관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성금을 거두는데 그때 돈을 60억인 거쳤었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거치거든요. 그걸 착복을 한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착복을 해갖고 한겨울인데 이 사람들을 남쪽으로 데려다가 남쪽에서 진열을 정비하려고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동하는 동안에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동상 걸려 죽거나 저 추워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항하다 이 공산당 새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쏴 죽인 거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굉장히 유일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됐고요. 메가더 해임되고요. 그럼 이제 휴전협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련이 먼저 제시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야. 이게 이제 저기예요.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 미일 강화회담입니다. 미일 강화회담. 이 미일 강화회담에서 일본 놈들이 로비를 해갖고요. 독도라는 말이 저기 들어갈 뻔했었는데요. 일본 놈들이 로비를 해갖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들어갈 뻔했었어요. 미국이 독도 일본 땅으로 넣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괜히 문제거리 만들지 마라라고 해갖고 일단은 빼는 걸로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 언급이 안 돼서 화딱지가 나갖고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도 우리 땅이야라고 선포한 게 평화선이라는 거예요. 평화선. 그래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태도예요. 이게 평화선이라는 게. 독도까지 우리 영역에 들어간다는 걸 이제 선포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쟁 중에 안타깝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와요. 대통령 4년마다 선거하거든. 48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기 때문에 52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터져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이거는 독재자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독재자는 절대 라이벌을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라이벌을 절대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민당 덕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한민당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한민당을 배제하면서 자기 옆에 세웠던 사람이 이범석이라는 사람인데, 이범석이 김자진 부하였었거든요. 청산전투의 주역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범석도 배제하고 완전히 이제 자기 새끼당을 키운 게 자유당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개인의 사당이에요. 사당. 공당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자, 51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51년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대선 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48, 52, 56, 60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선거 전마다 뭐가 있다고요?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거 전마다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헌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개헌은 이 집권자의 의욕을 위해서, 집권자의 야욕을 위해서 개헌이 됐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걸 규정한 법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개선해주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더 집권하기 위한 욕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대선 전에는 개헌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이 52년, 56년에 있었는데 그 전마다 개헌이 있었어요. 52년 전에 있었던 게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56년 전에 있었던 게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치면 발사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처음으로 발사합니다. 발췌 개헌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야당이 반대할까봐, 다른 당이 반대할까봐 여기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임시수도 부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임시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국회 앞에다가 관제대모를 시킵니다. 관변나치를 동원해갖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이라고 몰면서 데모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통근버스채로 헌병대로 연행해 갑니다.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동조하게 만든 게 발췌개헌입니다. 이거를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요. 이 배경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발췌라는 말을 쓰냐면요. 제가 권력기구는 두 개 있다 그랬었죠. 행정부와 입법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행정부 중심주의로 가는데요. 어떨 때는 입법부 중심주의 헌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발췌했다는 겁니다. 입법부 중심주의로 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국회에서 장관들을 뽑거든요. 그걸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국회를 두 개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양원제라고 해갖고. 이게 절충된 겁니다. 대통령제 그리고 양원제가 절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국회에서 뽑았었는데 국회에서 못 뽑게 만들어요. 국회에서 못 뽑게. 왜냐면은 5.30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패를 합니다. 왜죠? 친일파 처단을 안 했기 때문에 5.30 선거 두 번째 국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이 24명밖에 없었어요. 200석이 넘는 의석 중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이 0%였었단 말이에요. 0%.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못합니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직선제라는 되게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전쟁 중에 직선제 개헌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좀 받아준 게 그럼 양원제 해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칙한 개헌이라고 해요. 발칙량이랍니다. 발칙량.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발췌 개헌 자체 연도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대선 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카테고리로 됐습니다. 53년 보시면요. 53년은 중요한 게 이제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이 파토날 뻔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휴전협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뭔지 아세요? 포로 문제입니다. 포로 문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안하고 유엔 안과 소련 안이 또 달랐었어요.
이 공산주의 쪽 많이 달랐었습니다. 자, 미국과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자라고 했었고요. 이 공산당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은 포로 협정에 따르면요 자동 송환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송환입니다. 강제 송환 그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포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 이게 미국과 유엔이고요. 그냥 자동 송환 시키자. 공산당 프로는 공산당으로, 국군 프로는 국군으로 자동 송환 시키자. 이게 공산당 입장이었어요. 이걸 강제 송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논쟁이 안 풀리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경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38선을 어디를 그을 거야. 이것도 계속 논쟁 중이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를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이게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51년부터 있었던 휴전협정이 파토날 뻔했었는데 이제 북한도 지쳐갖고 이거를 크게 이슈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휴전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바로 다음에. 자, 휴전협정 체결되는 과정에는 이 두 가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안타깝게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이죠? 북한 대 유엔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사인을 못합니다. 협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전쟁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정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이 정전의 문제, 남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하고 협상을 안 하려고 해요. 협상 당사자가 누구다? 미국입니다. 이 협정에 따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백날 무슨 말 해봐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협상 당사자를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으로.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그리고 유엔이 한 겁니다. 우리는 참전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우리 국가 권한, 국군 권한을 유엔한테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끝까지 하자고 했었어요. 전쟁을 끝난다는 입장을 안 보였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겨우 설득해갖고 그만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 설득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켜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자마자 그 약속을 지킨 게 뭐냐면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원조 협정 말고요. 원조 협정이 아니라 정식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구분해 두세요. 전쟁 전에는 원조 협정,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정식 조약을 체결해서 너희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전쟁이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전쟁 전 1공화국, 그리고 한국 전쟁 기간, 그리고 전쟁 후 1공화국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 카테고리 자꾸 나눠 버릇하세요. 그래서 암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제 전쟁 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원래 대통령 2번밖에 못 하거든요. 2번밖에 못 하는데 3번째 출마하려고 헌법을 또 바꿉니다. 이게 이제 4.4.5 개헌입니다. 4.4.5 이거 기억하기 좋아요. 하나의 사는 4년에 있었다는 거고 하나의 사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기억하기 좋습니다. 저거는 저기예요. 그 수학적 논법입니다. 0.4는 어떻게 하죠? 우리 계산할 때? 없는 걸로 치죠. 그걸 내림이라고 하잖아요. 0.5는 어떻게 하죠? 1로 쳐주잖아요. 요거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뭐 .3333이었었거든요. 이제 부결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야, 너 등신아 수학 안 해봤어? 실기 바보네 이거. 수학적 논법을 들어서 부결됐던 것을 다시 가결 선포했다 그러면 이 4.4.5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의 희극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헌정사의 약간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결됐던 것을 다시 가결 선포했었던 약간의 희극이 있었던 겁니다. 몇 년도? 4년도.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겠다. 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놨었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아닙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해야 되는데 한 개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즉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다? 4.4.2 개헌입니다. 발췌는 직선제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야당이 야, 큰일 났다. 막지 않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영구히 대통령이 되겠다. 종신 대통령 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묶어서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요? 아하, 3번째 대선 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48년, 52년, 56년 이게 큰 기준이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최근에 당이 두 개 있었죠. 당 두 개가 자유당하고 민주당이었잖아요. 이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이름이 똑같았었어요. 똑같아졌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게 바뀌어갖고 이제 국민의힘이 된 거고, 요거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요 두 당의 원류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당의 원형이 2대 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선거 전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양당 구조의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양당 구조에. 최근에는 마침 이름도 똑같았었어. 자유당과 민주당으로요. 됐습니다. 이 3대 부통령 선거, 정 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연세가 82살이었어요. 82살에 세 번째 대선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위기가 옵니다. 자, 이걸 편의상 여러분들 56년의 위기라고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좋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할 때마다 야당 후보가 죽거든요. 이때 임정은 인사였었던 신익희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나서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 후보 없이 출마한 겁니다. 근데 부통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이 됩니다. 이게 왜 위기인지 아세요? 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 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거든요. 82살이면 언제든지 자연사가 가능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앉은 채로 정권을 뺏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연세가 되게 많기 때문에. 큰 위기였었고요. 또 하나가, 이건 뭐 야당 대표도 없는데 혁신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어떤 젊은 사람 하나 나왔는데 이름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30%나 득표를 한 겁니다.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노쇠했고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 30%나 득표하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6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반격하면 될까요? 죽입니다. 저 사람을. 그래서 그걸 58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진보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보당 사건. 우리 역사상 정당을 해산한 게 딱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한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 두 당이 이름이 똑같아. 둘 다 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진보당만 해산됐었어요. 진보당만. 자, 제3의 정당, 혁신계 정당이었었던 진보당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사형에 처합니다. 웃긴 거는요. 조봉암이 무죄로 판결 났었거든요. 조봉암을 간첩죄로 몰아붙였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었어요. 무죄 판결 났었는데 판사를 다 가로치웁니다. 가로치워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대법원이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사과했어요. 판례 번복을 합니다. 판례 번복을 해갖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살이라고 불렀었어요. 법살. 이거는 법으로 죽였다라고 해요. 최근에는 대법원이 이걸 인정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58년의 반격이 하나가 진보당 사건이고요. 국가보안법을 강화합니다. 이때 국가보안법을 강화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이게 언론 때문이다. 언론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조항을 되게 강조하게 돼요. 언론 조항을 강조하고 당시 장면 부통령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 천주교 쪽 신문이 있었어요. 경향신문이라고. 1906년에도 경향신문이 있었어요. 천주교 신문입니다. 그때도. 천주교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천주교 신문이 야당지 역할을 해요. 장면 후보를 좀 지지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60년 선거에 나가기 전에 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59년입니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뭐랑 묶으면 되죠? 60년 선거에 대비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신문 폐간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폐간됐다는 거지 형식은 자진해서 철수한 거였었어요. 이 자진해서. 자진 폐간한 겁니다. 이거는 국가 강제 폐간시킨 겁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선이 최악의 부정선거가 돼요. 이걸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86살에 출마하시는데요. 이때는 대통령 후보도 없었어요. 야당 후보가.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되는 거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좀 받게 하려고 부통령의 득표수를 좀 높이려고 한 게 이게 최악의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본인 혼자만 출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이제 부통령에 대해서 했었던 건데 부통령 득표수가 그 선거 유권자서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오게 됐었어요.
만약에 여기 5만 명이 산다면은 6만 명 투표가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최악의 부정선거가 납니다. 최악의 부정선거. 제일 유명한 건 그겁니다. 3인조, 5인조 투표라고 해갖고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너 누구 찍었어? 이 새끼 봐, 이 새끼 봐. 감시하게 합니다. 그럼 미래 투표하면 이제 그 자기네 표를 집어넣거나 참관인들을 야당 참관인들 내쫓아갖고 투표한 가지고 장난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게 이 시입니다. 마산에서 1차 시위가 일어나요. 이 마산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 2번이나 다 무너뜨립니다. 민주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지역이에요. 마산의 키워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차 시위는 일단 접어졌다가요. 당일날 있었던 시위입니다. 학생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요. 근데 최루탄이 관통을 했습니다. 눈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빡 돌아가고 다시 나온 게 4월 시위인데 이건 안 끝납니다. 4월 시위가 서울까지 이어져갖고 4월 18일에 고대생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9일에 서울대 물리대생, 그때는 서울대가 저기 있었습니다. 해화동에. 서울대 물리대생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게 4.19 항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4월 시위는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게 4.19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 그 죽었던 학생, 고등학생이 김주열입니다.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기폭제가 됐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경무대까지 진격을 하는데, 경무대, 지금 청와대 말하는 거죠. 경무대까지 진격하는데 경찰이 발포해갖고 한 120명이 죽습니다. 결국 계엄령을 선포해요, 대통령이. 이 계엄령으로 출동한 군대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대통령 편을 들어줄까, 이 국민들 편을 들어줄까 고민하다가 이 군인들이 중립을 지킵니다. 되게 유명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시위대가 탱크에 올라가고 군인들하고 함께 있는 거. 이게 4.19를 상징하는, 4.19의 군대의 태도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유명한 사진이. 군대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시위 진압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학 교세 시국선언문까지 이어지고요. 결국은 이것에 근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물러나겠다라는 말합니다. 이 말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이 말합니다. 이제 그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4.19의 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물러난 사람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승만, 하나가 박정희인데 그 본의 아니게 물러났기 때문에 잠시 과도정부라는 게 수립돼요. 그래서 과도정부라는 단어가 뜨면은 이승만 뒤, 박정희 뒤라는 뜻입니다. 그 과도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허정이고 박정희 뒤는 최규하입니다. 그러니까 허정이라는 단어가 뜨면은 이승만보다는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때를 말하는 거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최규화 과도정부 그런 말 나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키워드로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다? 1020 사이다. 최규화는 4050 사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정 과도정부가 이제 이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이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데요. 허정 과도정부 하에서 이제 헌법이 바뀝니다. 이 3차 개헌인데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2번 개헌하죠. 발사하죠. 3차 개헌인데 이 3차 개헌의 특징은요. 대통령제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중심주의가 아니라 뭐로 간다? 의회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의원내각 헌법이에요. 이게. 자, 이 헌법은 뭐라고요? 국회 중심 헌법입니다. 자, 또 하나가 선거에 질린 겁니다. 선거에. 그래서 선거 안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 간선제로 갑니다. 간선제로 가요. 간선제. 이게 4.19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의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6월 15일이에요. 우리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6.15 공동선언이 있잖아요. 6.15입니다. 6.15. 개헌에 근거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정권 교체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되게 보수적인 정권이라 4.19 혁명의 개혁의 취지를 이 사람들이 실천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도 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공화국이 수립되는데요. 이게 민주당 정권이죠. 자, 이공화국도 좀 평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뭐 평가했죠? 평가 기준이 뭐 있다고요? 민주화, 산업화, 일제잔재청산이 있죠. 평가 한번 해볼래? 뭐 있죠? 민주화, 산업화는 제가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독재했다는 걸 봐서는 민주화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라 혁명으로 쫓겨나갔다.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4.19를 뭐라고 하죠? 민주화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화혁명. 아시겠죠?
그 이공화국도 한번 평가 한번 해볼게요. 워낙 짧았기 때문에 평가할 뭐가 없거든요, 여기는. 평가할 뭐가 없는데 그래도 해봐야 돼. 어쨌든 현대사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60년부터 61년까지 딱 1년 동안 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민주화, 산업화, 일제잔재청산 해봅시다. 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땠었을까요? 4.19 혁명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4.19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라고 해갖고 4.19 혁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해갖고 조금 다른 태도로 보입니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산업화 한번 해볼까요? 산업화? 자, 이공화국이 산업화를 성공했는지 뭐 했는지 말은 절대 못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궤적으로 갈 거였지라는 걸 살필 수 있는 그 흔적이 하나가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기서 수립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나라가 누구죠? 우리 주변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얘들 아니란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하고 되게 적대적이었었습니다. 그 일본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고요. 누구죠? 우리 해방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이었었잖아요. 미국의 도움으로 산업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산업화는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이 원조해준 물자를 가지고 그거 원조 물자를 조금 재가공하는 수준의 산업이었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300산업이라고 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의 산업화를 말합니다. 세 가지 하얀 거, 면, 밀가루, 설탕. 이거 재가공하는 게 이게 나중에 삼성이 되고 뭐하고 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했다면은 이공화국 때는 미국이 코멘트 해주는 거, 야, 너 내가 코멘트 해줄 테니까 좀 잘 따라서 해. 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거 잘 따라서 할게요. 라는 걸 협정한 것을 한미경제협정이라고 해요. 한미경제앤드기술원주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은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코멘트를 해줬었어요. 야, 너네 계획경제를 가라. 계획경제를 가갖고 국가가 주도하는 플랜을 한번 짜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산업화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계획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거다. 내가 공산당도 아닌데 저걸 왜 하냐. 나는 못해.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갈 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60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기 직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 갖고 이제 하겠다 했던 건데 4.19 터지면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이공화국은 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계획경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처음 수립됩니다. 처음 수립되는데 61년 2월에 한미경제협정에 근거해서 저 미국 얘기 잘 들어가면서 할게요 하면서 그 얘기 들은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건데 바로 한 달 뒤에 5.16이 터져요. 그래서 이공화국은 실행은 못합니다. 수립만 한 거예요. 수립만. 자, 이게 뭐다? 이공화국의 산업화의 업적이다. 업적이라기보다는 이공화국이 어떤 길로 갈 거였는지를 평가해 보시는 그냥 지표였다는 겁니다. 지표. 수립했지만은 한 달 뒤에 5.16이 터지면서 결국 못합니다. 요거 우리 옛날에 조교가 알려줬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연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대. 61년 5.16을 거꾸로 해도 61년 5.16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61년에 바뀝니다. 61년에 이공화국은 끝납니다. 아주 짧게 끝난 공화국이에요. 짧게 끝난. 군사정변이 터지고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4.19 혁명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국가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잖아요. 민주주의 혁명이 터지면요. 여기가 활성화돼요. 여기가.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는 시민운동, 학생운동, 심지어 통일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폭발하는 이 민주화 운동을 무질서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군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내면에 저기가 있었냐면요. 정부가 있죠. 정부가 감군 의사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상당수가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인사적체 같은 것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컸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산업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직 중에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당시는 뭐밖에 없었냐면은 군대 조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조직은 군대 조직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가장 엘리트이면서 가장 뭔가를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을 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도
그런 능력도. 당시 되게 비난한 시기 때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도 포함하고요.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지럽게 생각하거나 조금 불안감을 가지는 요 시기에 이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등장하면서 약속하기를 이게 해결이 되면 지금 문제 많은 정치 구조가 해결이 되면은 언제든지 군대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약속은 거짓이었고요.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바로 중앙정보부 만들고 공화당 창당 준비하면서 정치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년에 정권 잡고요. 63년에 대선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기간을 군정기간이라고 해요. 군정. 이건 군인으로서 통치한 겁니다. 군인으로서. 이 군인으로서 통치할 때 했었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요. 군인은 원래 여기 없었던 사람이죠. 원래 정치인이 아니죠. 외부에서 온 거죠. 근데 여기 누구 있죠? 원래 하던 사람들이 있죠. 하던 사람하고 경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정변 발생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기존 정치인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 금지를 시켜요. 이걸 정치활동종합법이라고 하고요. 한편 내가 정치하려면 민심의 기반은 있어야겠죠. 이 민심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빌렸었던 빚을 무효화시킵니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합니다. 자, 또 하나가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전을 제시하는데 민주화는 아닙니다. 뭐를? 산업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산업화. 일제 잔재 청산도 아니에요.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3개 중에 요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요거에 대한 비전을.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산업화를 하려면요. 우리 내부에 이게 자체적인 생산 구조가 있거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건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재생산 구조가 없다면은 외부적으로 돈을 쑤셔 넣어갖고 이 안에 돈이 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요. 화폐 개혁을 시도합니다. 화폐 개혁을 시도하면은 몰래 숨어 들어갔었던 불법 자금이나 지하 자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5만 원권 중에 80%인가가 지금 안 돌고 있다라고 하거든. 5만 원권 찍었는데 20%인가밖에 지금 돌지 않고 80%는 그 농에 있대요. 농, 소파, 천장 이런 데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 공무원 돼 갖고 어디 뭐 그 수사 같은 거 나가거나 탐정 같은 거 나갈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인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좀 만든 놈일 것 같다 싶을 때는 농을 꼭 뒤져보세요. 농, 소파,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이런 천장 뒤져보시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5만 원 뭉치가 나온다면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있잖아요. 버리고 그만큼 두께 이렇게 집어넣고 나오세요. 괜찮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심지어는 저기도 있지만 그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 그 야시시한 사이트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애들이 해외에다 서버 두고 있죠. 번 돈을 그냥 그 돈을 어디다 이제 넣어놓지 못하니까 감자밭이나 양파밭에 넣어놓고 이제 잡히면은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파갖고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보관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한탕을 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권 기대지 마시고요. 그 감자밭이나 양파밭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몇 억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대 지금 5만 원권이. 이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5만 원권의 80%가 지금 논에, 밭에, 양파밭에, 냉장고에, 천장에 있는데 이거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폐를 바꾸면 돼요. 원 단위를 뭐 환으로 바꾸면 돼요. 환으로. 아니면 달러로 바꾸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돈을 못 쓰거든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노렸는데 안 됐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미국 몰래 했다? 미국 몰래 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몇 한이라고 했었어요. 혹시나 지금 있잖아요. 몇 한이라는 그 돈의 단위를 안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좀 그 인생 경험이 있는 분들일 거고요. 우리는 원이라는 단위밖에 모르죠. 옛날에는 환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환을 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원으로 바꾼 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화폐 개혁을 하는데
돈을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돈을? 새 돈을 찍고 이 돈을 가지고 기존의 돈을 가져가서 바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몰래 합니다. 영국에다가 부탁해갖고 불시에 거기서 돈을 찍어갖고 몰래 들여갖고 이제 불시에 터뜨립니다, 이거를. 근데 생각보다 숨어 있었던 비밀 자금이나 숨어 있었던 불법 자금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한번 개겨보고 자기식대로 한번 해보려 했었던 건데 잘 안 돼갖고 결국은 미국식대로 합니다. 할게요 하면서 한 게 이제 요거 이제 한 겁니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자, 요거를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본을 어디서 형성한다? 자본은 바깥에서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관 위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뭐가 특징이라고요? 외자에 의존한 경제였었다는 겁니다. 외국 차관에 의존한 경제였었다. 그래서 차관을 어떻게 들여왔냐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차관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요. 우리 내부에서 재생산해 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물적 구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물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다? 외국에서 빌려오는 거로 만드는 겁니다. 빌려오는 거로. 자, 그래서 요거 하고요. 또 하나 뭐 한다? 엄청난 차관을 들여온다. 이 두 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62년 말에 헌법을 바꿉니다. 다시 대통령제를 바꿔요. 대통령제를 바꾸고 63년 10월에 대선을 치르면서 정식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를 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공화국의 업적은 64년부터 주로 얘기를 합니다. 64년. 64년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얘가 특징이 아니라 얘가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는 65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잡으시라? 대선을 잡아야 됩니다. 대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하는데요. 대선이 기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선 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중요한 사건 내지는 개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거 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도 평가 한번 해보고 갑시다. 산업화, 민주화, 일제잔재 평가 한번 해봅시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적어도 대강은 할 수 있잖아.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시죠? 이건 누구나 인정하죠? 이때부터 우리 먹고 살기 좋아졌다, 먹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좋죠? 민주화는 이거를 위해서 좀 양보하라고 했던 시기였었잖아요.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수준이 있는데 배따지 부르면은 자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가 폭발한다? 민주화 운동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군인 시기 때 산업화가 되고요. 박정희 전두환 시기 때. 박정희 전두환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민주화의 붐이 일게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도 되고 산업화도 이런 지금의 이 상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군인 시기 때는 일제잔재 청산 얘기 못 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좀 낮다. 점수는 여기에다 줍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일군 대통령으로 일단 정의를 내려볼게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부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국내에서 만들어 보려 했었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지고 지금.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타이틀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게 언제다? 65년이라는 겁니다. 65년.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로만 시기 구분하지 마세요. 뭐로도 구분한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 산업화를 위한 자금이 생기던 시기에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돈은 뭐라고요? 차관입니다. 누구 차관 들어왔다고요? 하나가 일본 차관, 하나가 뭐다? 미국 차관입니다. 자, 일본 차관은 어떻게 들어오죠? 일본 차관 들어오는 게 한일 기본협정.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20년 만에 일본하고 다시 배프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일본하고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국교 정상화하면서 일본한테 차관 약속을 받게 되는데 얼마 받게 되죠? 일본이 식민지 한 거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 3년 지배받은 필리핀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습니다. 3억 달러 받아요. 그리고 5억 달러를 차관으로 받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의 결과입니다. 자, 미국도 돈을 주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받죠? 베트남전에 파병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차관은 AID 차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관만 받지 않죠. 어떻게 하죠? 베트남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단 말이에요. 쑥대밭 되면 뭐 해야 되죠? 재건해야 되죠. 재건하는 기술자를 한국 기술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한국이 기술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게.
그 한국 기술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20%인가? 그 정도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던 시기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외국에 파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뭐라고요? 65년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다. 누구한테? 일본과 미국한테. 일본은 뭐라고 한다? 한일 기본협정. 미국은 뭐라고 한다? 베트남 파병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파병. 하나만 더 할게요. 뭐도 있게요? 인력을 파견합니다. 외화벌이 시킵니다. 이게 뭐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64년 전후한 시기 때 보냅니다. 그거는. 그래서 60년대 중반이에요. 그분들도. 60년대 중반에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됐다. 요 세 경로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였었어요. 그 들어온 돈을 언제 쓴다고요? 그 들어온 돈을 70년에 쓰게 됩니다. 70년에. 그래서 65년은 돈이 들어온 사례를 공부하면 되고요. 70년은 돈을 쓴 사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이 기본협정은 기본 합의서가 있고요. 거기에 부속협정이 있는데요. 기본협정과 부속협정이 있는데 기본협정은 말 그대로 우리 다시 친구 되자 그러는 겁니다. 다시 수교한다는 거고 수교한다는 거고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됩니다. 부속협정 체결되는데 이때 부속협정 얘기한 게 있어요. 부속협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피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 우기고 있었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소위 위안부 문제라는 거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언급 안 합니다. 오히려 심지어 독도는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독도를 차라리 폭파시켜버릴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화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김종필이 그 얘기를 하고요. 이게 3년 걸립니다. 군사대권 수립되고 62년에 김종필이 일본 건너가고 오이라하고 미략을 체결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미국 찾아가서 미국 대통령 만날 때 그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얘기한 게 대화록에 남아있어요. 독도가 내 골칫거리라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다시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게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협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언급이 안 됐다. 언급한 게 뭐라고요? 청구권 돈 좀 주세요. 어업협정, 청구권 협정, 어업협정, 그리고 문화재는 언급합니다. 일본으로 반출됐었던 문화재 협정, 그리고 제1교포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은 언급됩니다. 이 4개 언급돼요, 이 4개. 거기에 위안부니 징용이니 그런 것들은 언급 안 돼요. 아시겠죠? 일본 사람들은요, 그 원폭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국가 간의 배상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 배상은 끝난 게 아니니까는 개인들이 배상 요구해 미국한테 개인 배상을 하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국가 간에 뭔가 협정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은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청구권을 주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막 괘씸하다고. 이놈들 한번 받고 나서 신뢰가 없다고 또 어기고 또 요구한다고. 니네 무슨 거지 새끼야 또 요구하게.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는 국민한테 하는 말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걔들은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니까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최근에 그 법원의 판결 때문에 우리 한일 경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개인 청구권 문제예요. 일본은 개인 청구권을 한단 말이야, 미국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개인 청구권 주장한 것을 배상을 해줬어요. 우리한테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이거는 얘기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 반일 정치를 투철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 상황을 가지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제 다시 친구가 됩니다. 베트남 파병. 비전투병은 64년부터 가는데 전투병 65년부터라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73년까지 갑니다. 73년까지. 73년에는 석유 위기가 터지는데요. 석유 위기가 이 베트남에 파병했었던 기술자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중동으로 또 보냅니다. 중동에는 석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중동에 돈이 넘쳐났거든요. 그 돈 좀 가서 벌어오라 해갖고 중동 붐이 일게 돼요. 이게 두 번째 해외 기술자 파견이 되는데 이걸로 이제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오게 됩니다. 석유 파동을 되게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입니다. 미국이 이 돈을 주지 않을까봐 한국에 있었던 주한 미국 공사한테 각서를 받아요. 이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방위협정, 방위주야, 이공화국 때는 경제협정, 30 때는 행정협정 체결하는데 이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협정이 하나씩 있었어요. 방위, 경제, 행정협정이 있다. 자, 이걸 합치면은 일배프행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배프가 된 식이다.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일배프행. 자, 이거는 일본이 차관 준 거, 8억 달러, 3억은 공짜, 5억은 차관입니다. 요거는 미국이 차관 주는 건데 미국 차관은 AID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 현대화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M16이라는 소총이 들어오게 돼요.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칼빈 쓰다가 M16으로 바뀐 게 이때 바뀐 겁니다. 이때. 67년으로 가면은 67년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대선이죠, 대선. 대선은 박정희 대통령은 63년부터 따집니다. 63, 67, 70을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대선은 크게 어려움 없이 됩니다. 이 대선은. 요거는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됐다. 근데 대선 다음에 이게 문제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선하고 총선이 똑같이 갑니다. 군사정변으로 모든 걸 다시 리뉴얼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기 4년이라 똑같이 갑니다. 계속. 대통령 선거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이 선거에다가 총력을 기울였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2번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3번 나가야 되잖아. 근데 헌법은 누가 바꾸죠? 국회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최악의 부정선거를 다시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선거를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장에 가는 사람들한테 뭐를 주냐면요. 고무신을 주고요. 투표장 바로 앞에다가 막걸리 풀어놓고 막걸리 한 잔씩 주고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뭔가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아예 부정선거를 했었어요. 가는 사람들한테 공무원들 동원해갖고 고무신 선물해주고 막걸리 한 잔씩 먹여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도 합니다. 자, 이 최악의 부정선거로 말이 많다 보니까는 이 선거에 대한, 이 말이 많은 거에 대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간첩단 터뜨리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동백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백림은 동베를린이라고 해요. 한국이 낳은 그 유명한 음악가가 베토벤, 모차르트를 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음악가가 출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윤희상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거든. 독일에 유학하면서 동베를린을 들어갔었대요. 그 동독당에 있었던 그걸 트집 잡아갖고 이제 간첩 접선했다라고 해갖고 간첩단 사건을 이제 몰아갔었던 겁니다. 자, 되게 유명한 음악가를 간첩단 사건, 정책 사건으로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독일 정부, 프랑스 정부에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음악가들이 정식으로 정부와 기자단, 음악가들이 정식으로 항의단까지 보내고 있었어요. 이 국제 사건으로 비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선거 이슈가 됐었던 걸 잠재웠었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2번째 대선하고 3번째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한일 기본협정을 국민들은 반대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본한테 사죄를 받지 않는 채 청구한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기본협정 전에 있었던 반대 운동을 6.3 사태라고 합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도 학생회장 입장으로 이 데모에 나섰었어요. 이 6.3 사태가 크게 터졌었는데 엄청 큰 시위였었어요. 4.19 이후에 가장 큰 시위였었다고 합니다. 4.19 이후에. 그래서 이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는데 이거를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요. 인민혁명당이 이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같은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이걸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무마를 합니다. 이걸로. 잠깐만 또 쉬었다가 68년부터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